영국 런던. 세계 금속공학계의 신이라 불리는 클레어 리처드슨 박사가 카메라 앞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요? 하하. 이름도 모를 중소기업들이 뭘 하겠어요. 걔네들은 그냥 싸구려나 찍어내죠. 진짜 기술은 우리 독일이 만들어요. 그 순간 한국 대표단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클레어 박사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시간이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3년 후. 같은 런던 컨퍼런스 홀. 3,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레어 박사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0명 앞에서요. 세계 최고 권위자가 한국에게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5분간 계속된 기립박수. 전 세계가 한국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산소동. 이 한 줄기 구리가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을까요? 경기도 작은 공장에서 어떤 미친 짓을 벌인 걸까요? CNN 긴급 속보 K 구리 세계를 점령하다. BBC 충격 보도 독일 100년 제국 완전 몰락. 일본 NHK 특집 한국의 기적 불가능을 현실로. 전 세계 언론이 난리 났어요. 한국이 뭘 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들. 오만한 서구 학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 그리고 3년 만에 세계 패권을 뒤바꾼 중소기업들의 미친 집념.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폭로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한국의 실력을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클레어 리처드슨 박사를 존경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금속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 금속거래소 자문위원을 20년간 역임한 세계적인 권위자였거든요. 그런 분이 한국을 그토록 무시하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근거들은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첫째, 학계의 편견이었어요. 전 세계 금속공학 교과서에는 무산소동하면 독일 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의 바이로드, 노르덱 같은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곧 세계 표준이었죠. 한국 기업의 이름은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둘째, 규모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공장 규모는 독일 본사의 연구동보다도 작았거든요. 저도 몇 차례 한국 업체들을 방문해 봤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낡은 장비들, 협소한 공간, 몇십 명 안 되는 직원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독일의 첨단 기술과 경쟁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셋째, 국제학회에서의 대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면 외국 학자들은 대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값싼 복제품 얘기나 하겠지 하는 식이었죠. 실제로 질의응답 시간에도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던지고 끝이었습니다. 그날 런던 학회에서 클레어 박사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죠.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클레어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하청만 하다 사라질 나라라고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혁신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철수 부장과 부산의 박영애 연구소장, 그리고 대구에서 온 이민호 대표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결연해 보였어요. 김철수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요. 우리의 기술력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패기 넘치는 젊은 엔지니어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어 박사의 오만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왜 우월한지 말이죠. 첫째, 10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했어요. 바이로드는 1890년부터 구리 가공을 시작했고
노르덱은 1920년부터 무산소동 연구를 해왔다고요. 이런 경험과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 규모라고 했어요. 독일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고요. 최첨단 장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반면 한국 중소기업들은 그런 투자 여력이 전혀 없다고 비웃었어요. 셋째,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ISO 인증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인 품질 기준까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자랑했어요. 한국 제품들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 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단언했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때까지 무산소동 시장에서 독일의 점유율은 60%가 넘었어요. 나머지는 일본과 미국이 나눠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5%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절박함과 집념을 말이죠.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클레어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무산소동하면 독일을 떠올릴 거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조립이나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구 학자들의 우월감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죠. 런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클레어 박사의 말처럼 무력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2018년 가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작은 공장을 찾았습니다. 대한구리공업이라는 회사였어요. 직원 수는 겨우 50명, 공장 규모도 독일 기업의 연구동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클레어 박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낡은 장비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 부장이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는 런던 학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김 부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5년간 연수를 받았던 실력파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대신 이 작은 회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어보니 김 부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정해진 일만 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니 정말 열악했어요. 20년 된 용해로 10년 된 아변기, 그리고 겨우 몇 대 안 되는 측정 장비들. 독일 기업들의 최첨단 시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장비들을 24시간 돌려가며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의 연구소장을 만났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그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일하느냐고 물어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가족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실험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산소 농도를 0.0001% 단위로 조절하면서 수백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이민호 대표와의 대화에서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이 회사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언제까지 하청업체로만 머물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대표는 저에게 하나의 시료를 보여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리 선재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순도는 높이고 가격은 30% 낮췄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일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 2시까지 실험하고 아침 7시에 다시 나와서 일하는 연구원들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부품업체가 아니라 세계의 심장을 만들 거라고요. 독일이 10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우리가 10년 만에 넘어서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확신을 봤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최신 장비를 살 수 없었고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도 미미했어요. 독일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주요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신규 업체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연구에 매달렸어요. 실패가 반복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클레어 박사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공존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그 절실함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019년 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한국산 무산소동 샘플에 대한 품질 검증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대한구리공업에서 보낸 시료를 테스트해보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이거나 가격 비교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부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텔 측에서 정식으로 품질 테스트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산과 직접 비교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공급업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테스트는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도율, 순도, 내구성, 가공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김 부장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 부장은 불안해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어요. 2년 동안 1000번 넘게 실험한 결과라며 절대 뒤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게 분명해 보였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품질 관리 책임자인 마이클 존슨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산 무산소동이 독일산보다 불량률이 낮고 전도율이 우수하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량률은 독일산이 0.008%인데 반해 한국산은 0.004%였어요. 전도율도 독일산보다 3%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압도적인 차이였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품질이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나 저렴했어요. 인텔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마이클 존슨은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특히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고열에 노출되는데 한국산이 훨씬 변형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산 수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클레어 리처드슨 박사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런던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가 있을 거라며 다시 테스트해달라고 인텔에 요청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텔에서는 이미 2차, 3차 검증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오히려 더 정밀한 테스트를 할수록 한국산의 우수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클레어 박사의 요청으로 독일 기업에서도 자체 테스트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바이로드사의 기술이사인 한스 밀러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대한구리공업의 공장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스 밀러는 김철수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느냐고요? 김 부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비밀은 없다고요. 다만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재련 과정에서의 온도 조절을 0.1도 단위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변 과정에서도 0.01mm 단위로 두께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정밀함은 독일 기업들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기계가 아닌 사람의 감각과 경험으로 이뤄내는 기술이었거든요. 한스 밀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완전히 얕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클레어 박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빨랐어요. 인텔의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대만의 TSMC, 일본의 소니까지 한국산 무산 소동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죠. 인텔의 품질 테스트 결과가 공개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산 무산 소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소니의 구매 담당 이사인 다나카 히로시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대한구리공업의 김철수 부장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에서도 품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요.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월 100톤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생산량이 20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민호 대표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개월 만에 생산 설비를 5배로 확장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 증설 작업이 진행됐어요. 이 대표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최신 장비들을 들여왔습니다. 독일제 아변기와 스위스제 정밀 측정기까지 도입했어요.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장비들이었죠. 직원들도 5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대 KAIST에서 갓 졸업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합류했어요. 박영애 연구소장은 새로 들어온 연구원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존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할 때까지 반복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는데도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됐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정이 더욱 체계화된 덕분이었죠. 소니의 테스트 결과도 인텔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질은 독일산을 능가하고 가격은 30% 저렴했어요. 다나카 이사는 즉시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간 1000톤 규모의 장기 계약이었어요. 대한구리공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계약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 충격파가 일었습니다. 소니가 40년간 거래해온 독일 업체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한국 업체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대만의 TSMC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구매 본부장인 리웨이밍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김 부장에게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납기 준수율, 기술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 능력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죠. 김 부장과 연구진들은 3개월간 TSMC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갔습니다. 납기는 하루도 늦지 않았고 기술진들은 대만까지 날아가서 현장 지원을 해줬어요. 품질 개선 제안서도 매월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완벽했습니다. TSMC는 연간 2000톤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는 대한구리공업의 전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다시 공장을 확장해야 했죠. 미국 기업들의 러시도 이어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한국산 무산소동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팀 쿡 CEO의 지시로 애플의 품질 관리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일주일간 공장에 상주하면서 모든 공정을 점검했습니다.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검사했어요. 애플팀이 가장 놀란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완벽주의였습니다. 0.001%의 불량도 용납하지 않는 자세였어요. 심지어 애플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품질팀장인 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일본 장인 정신을 뛰어넘는 완벽함을 봤다고요. 계약 체결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애플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연간 3,000톤 규모의 계약을 따냈어요. 이는 한국 무산소동업계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스위스의 ABB 같은 기업들도 한국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두 초정밀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극도로 높은 기업들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독일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멘스와 보쉬 같은 독일 대기업들조차 한국산 무산소동에 대한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자국의 공급업체를 두고도 한국 제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클레어 리처드슨 박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이런 대량 주문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불과 1년 만에 한국 무산소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에서 25%로 급상승했습니다. 대한구리공업뿐만 아니라 부산의 동양금속, 대구의 한국구리, 인천의 세진소재까지 여러 업체들이 해외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품질로 승부해서 말이에요. 김철수 부장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목표는 세계 시장의 50%를 점령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무서운 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난 1년 성과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세계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한국 무산소동의 약진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보도한 건 미국의 CNN이었습니다. CNN의 경제 전문 기자인 제니퍼 로렌스가 한국을 직접 취재하러 왔어요. 그는 대한구리공업의 공장을 둘러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최첨단 설비들로 가득한 대규모 공장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제니퍼 기자는 김철수 부장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독일의 100년 기술을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느냐는 것이었죠. 김 부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따라잡은 게 아니라 넘어섰다고요. 그리고 그 비결은 끝없는 도전 정신이라고 했어요. CNN 보도가 나간 후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헤드라인이 K9리 세계 혈관을 지배하다였어요. 이 보도를 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무산소동 기술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 다음은 영국 BBC의 차례였습니다. BBC의 산업 전문 기자인 데이비드 톰슨이 더욱 심층적인 취재를 했어요. 그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비교 분석했습니다. 독일 100년 제국, 한국이 무너뜨렸다는 제목으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독일 바이로드사의 한스 밀러 기술이사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완벽주의와 혁신 능력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스 밀러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산소동하면 독일이 아닌 한국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요. 독일 기업의 기술이사가 직접 한 말이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일본의 NHK에서도 특집 방송을 제작했어요. 한국의 기적, 무산소동으로 세계를 정복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룬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NHK 기자는 소니의 다나카 히로시 이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다나카 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한국 제품을 검토했지만 품질을 확인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가격이 같아도 한국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CCTV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특집을 방영했어요. 중국 기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밤샘 연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도 제조업 강국이지만 한국의 장인 정신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국제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면서 클레어 리처드슨 박사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과거 발언 영상이었어요. 2018년 런던 학회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을 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이 한국을 무시했던 영국 박사의 최후였어요.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클레어 박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트위터에서도 클레어 박사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권위에 취해 한국을 무시했던 서구학자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클레어 박사는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의 그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조차 그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학술적 권위마저 의심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도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분석이 정확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거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클레어 박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학자로서 치명적인 비판이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는 결국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변명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이는 더욱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문가라면서 왜 그렇게 잘못 판단했느냐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을 싸구려 복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이사회에서도 클레어 박사의 거취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결국 그는 자문위원직에서 사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클레어 박사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시 상황만 보면 그의 판단이 무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완전히 간과한 건 분명한 실수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달성한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0년 말 한국 무산소동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한구리 공업 앞에는 매일 해외 바이어들의 차량이 줄을 섰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구매 담당자들이 몰려왔어요.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바이어들에게 간절하게 어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구매 본부장인 클라우스 슈미트가 김철수 부장에게 거의 애원하는 투로 말하는 걸 봤어요. 제발 지멘스에도 물량을 할당해달라고요. 독일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CBS의 기자인 마이클 브라운이 이 상황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는 공장 앞에 긴 줄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애플 스토어에 아이폰 신제품을 사러 온 사람들 같다고 표현했어요. 마이클 기자가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은 공장에서 어떻게 세계 시장을 뒤집었느냐고요. 김 부장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반짝이는 구리 선재를 쥐며 말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살아남으려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의 눈빛에는 지난 몇 년간의 치열했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샘 실험, 수없는 실패,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았던 의지까지요. 마이클 기자도 그 진정성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CBS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기적, 구리로 세계를 정복하다는 제목으로 방영됐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기업들에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세쿼이아 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 같은 유명 VC들이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재 강국이었는데 한국에게 밀리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이미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도쿄에서 열린 소재 산업 포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일본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표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무산소동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중국도 제조업 대국이지만 핵심 소재 기술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서 열린 중한경제협력 포럼에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국 대표단에게 제안했습니다. 중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었죠. 유럽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한국산 무산소동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스위스의 시계 산업에서 초정밀 부품용으로 한국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롤렉스의 기술 담당 이사인 피에르 듀퐁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도 정밀 기술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정밀도가 더 높다고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경제부가 한국의 무산소동 기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독일 기업들에게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금속산업협회 세미나에 김철수 부장이 초청받았어요. 독일 기업 CEO들 앞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김 부장의 발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마인드셋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끝없는 도전 의식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기업 CEO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품질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연구개발 방법론은 무엇인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정말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어요. 한 독일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처럼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정신력까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 무산소동 기업들을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작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선다고요. 조직 문화, 리더십,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주목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김철수 부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의 말처럼 한국 무산소동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런던에서 열린 제45회 국제금속 컨퍼런스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전 세계 3,000명의 금속공학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클레어 리처드슨 박사가 마지막 기조연설자로 나섰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은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클레어 박사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대표단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철수 부장, 박영애 연구소장, 이민호 대표 모두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 박사가 연단에 오르는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 3년간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가 첫 마디를 꺼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거예요.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3,000명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어요. 클레어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8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무시했다고요. 그들이 만드는 건 싸구려 복제품일 뿐이고 진짜 기술은 독일에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단언한 거예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독일을 넘어 세계의 혈관을 지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무산소동의 이름은 곧 한국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홀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일은 학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클레어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2018년 전 세계 점유율이 5%였는데 2021년 현재 75%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불과 3년 만에 15배나 성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